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데 315페이지 제3절 양도미 취득시입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도미 취득시가 28회 시험 때 취득세에서 이게 출제가 됐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안 나왔고 양도미 취득시 29회 시험 때 취득세에서 취득시기 문제가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시 문제가 출제가 되고 30회 시험에서 이게 취득세에서 취득시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시 문제는 출제가 안 됐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31회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지난번에 물어봤었잖아요. 31회 시험에서는 그러면 취득세 취득시 문제 출제 가능성보다는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뭐 반드시 물론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 그 패턴은 이렇게 됐었다는 거.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제3절 별표 3개 하시고요. 올해는 자, 그랬을 때 취득시 양도미 취득시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본문에 보면 보유기간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달라지고 그러면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본문에 쭉 나와 있고요. 01번의 일반적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원칙이요. 양도세 양도미 취득시기는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밑줄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이고 그 꽃표시 대금 청산한 날이 언제냐? 자, 아래 보니까 꽃표시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약정일이 아니다. 아래 조그만 글씨로 꽃표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양도세는 대금 청산한 날이 원칙인데 일반적 거래 그 대금 청산한 날이라는 것은 각주 그 꽃표시요, 각주 그 꽃표시 실제로 잔금을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하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다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등기일. 이게 취득세 취득시기였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취득세와 관계없고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 날.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다시 본문에서 두 번째 줄 이 경우 자산의 대금 이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원칙 대금 청산일로 한다는 거. 요거 딱 밑줄이고 단서는 보지 말고요.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질문하면 안 되고 보지 마시고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이건 예외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입니다.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그 다음에 명의개소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우린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르면 언제라고요? 자, 등기 접수일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그럴 때 개인 간 부동산 매매입니다. 계약일이 예를 들어서 계약일이 만약에 2020년 3월 2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2020년 4월 10일이고요.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 대금 청산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을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만약에 25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요, 을 입장에서 지금 취득세하고 다음 순환은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 건데 오늘은 양도소득세만 볼게요.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예요? 그렇죠?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원칙. 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4월 20일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아이고, 왜 또 취득시기를 또 썼어.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초과정, 입문과정에서 들었던 분들.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언제긴 언제예요, 여러분? 이 대금 청산한 날이지. 4월 20일 날, 요 4월 20일 대금 청산한 날 있죠? 요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이 4월 20일 날이 양도한 날이고, 을 입장에서 이 날이 뭐 한 날이고, 산 날이고, 취득한 날이고.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자,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대금 청산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 4월 20일.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고? 4월 20일 대금 청산일입니다. 같아요. 그날 만났잖아요, 둘이.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금방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 접수일이라고 아까 봤잖아요. 3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또 언제예요? 자, 대금 청산일인데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등기 접수 3월 25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이요. 등기 접수일이 5월 25일로 하고,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 언제입니까? 자,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불명하면 언제다? 등기 접수일 5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상의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언제? 등기 접수일 5월 25일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양도 및 취득시기, 자, 이렇게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 이번 순환에서는 한 두어 가지만, 좀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양가로 1번 장기할부 조건 매매 보겠습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그럴 때 장기할부 조건 매매 거래 경우는 언제냐?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원칙이고요. 근데 그 전에 등기 접수일 이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첫해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아니고 언제다? 중 빠른 날입니다. 등기 접수일,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하면 그날, 그래서 중 빠른 날. 그래서 결론이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요. 허가받은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요.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자, 취득시기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자, 밑줄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밑줄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게 원칙이에요. 취득세는 허가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이에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내주는 거나 교부하는 거나 같은 말이지. 근데 왜 용어가 다르냐고요? 우리나라 보면 이게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입법 만들고 공무원들이, 자, 소득세는 소득세는 기재부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정부 입법 만들기 때문에 용어가 좀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말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두 번째 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라는 거, 그 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날이라는 거, 뭐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뒷동네는. 2번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밑줄입니다.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을 보니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요.
상속 또는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에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죠.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빗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서 증여받은 자산은 거기 꼭 표시 보세요. 자, 각주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세상 취득시는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낙성분류식 증여는 계약이다 하면서 사람 마음이 갈 때기 때문에 빨리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시로 한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이 언제냐? 판례에서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증여받은 날을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도세에서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그러면 증여 받은 날이에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하지만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에요. 이것을 뒤바꾸는 것만 주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자 중요하지만 제가 다음에요 심화 과정에서 쭉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만 딱 알고 가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세요. 318페이지 제4절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 제4절도 비과세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양도세 비과세가. 그래서 기출문제 표시를 보다시피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한 문제든 종합문제든. 그래서 이거 제4절 31회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뭐 또 있습니다. 종합문제든 독립한 문제든.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요. 근데 요 개요 비과세에 관한 것은 오늘은 종류만 좀 볼 거예요. 개요는 그냥 읽어보시면 양도소득세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종류를 봅니다.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정하는 등기 의제, 등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여튼 미등기 항도하는 자산이라든가 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럴 때는 비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그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 3가지였다가 우리가 19년도에 하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4가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 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제가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다.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과세 소득 4가지에다가 감면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을 하나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 나와 있지만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되게 되면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돼. 그럼 파산 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됐다.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의 빈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됩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이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맞바꾸거나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으로 인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이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입니다.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이따가 나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 요즘 이제 올해부터는 개정이 돼가지고 고가의 조합 입주권도 포함입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올해 고가주택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있잖아요. 고가주택처럼 취급하는데 먼저 보세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양도한가액,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자,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꼭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지 판 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자, 일단 요 두 가지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고가주택이요. 올해부터는 이제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습니다. 입주권도 실지 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면 예,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배제합니다. 자, 이거 또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1세대 1주택,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이거 실지 거래가액이요.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지 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된다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자, 요거 고가주택 몇 줄 안 되는데, 자, 본문을 볼게요. 이제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종류에서 비과세 수익 종류에서 동그라미 3번 1세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분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배율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수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라는 수익을 비과세하는데, 그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도시적은 몇 배요? 5배. 도시밖은 몇 배요?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 추가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지적 제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돼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조정금이 있죠? 요거는 비과세합니다. 우리가 지적제주소에 관한 특별법, 여러분 지적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지적이 너무 오래되다 보고 대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것들을 바탕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확한 것들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돼 있고 지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측량하고, 요즘 같은 데서 인공위성으로 하는 시대니까 측량하고 또 디지털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 제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다시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경계를 다시 정하다 보니까 종전보다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지적공부상 면적이 또는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럴 때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줄어든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잖아요. 줄어든 것만큼 돈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받을 때 그 조정금이요, 이것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전해주는 주체가, 우리한테 이전해주는 토지 소유자한테 이전해주는 주체가 지자체거나 이 지적 소관청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자, 양도소득세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이다 틀린 거, 그래가지고 네 가지 깔아놓을 때 다시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발생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하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을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이 주택에서 고가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 제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역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한다? 비과세한다. 꼭 네 가지 알아두시고, 그 박스 위에 티표시를 보니까 농지 대토 및 8년 제촌 작용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또 8년 농지 소지에서 제촌 작용한 농지 양도소득은 요거 뭐한다? 면제합니다. 감면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와 감면 차이점을 지방세 할 때 설명드린,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 자, 감면소득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과 감면소득은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서 얘네들을 슬쩍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그러면 얘네들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보다 감면소득입니다. 감면소득. 그래서 얘네들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소득들입니다. 그래서 감면소득이라 얘네들을 골라야 됩니다.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그러면 얘네들요. 자,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일정한 농지 교환불합리소 비과세라든가 이 비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3, 4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비과세 소득의 종류 요거 알고 가시면 되고, 320페이지 320페이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
주택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소득을 중심으로요. 그냥 요건 살짝만 보고 갈게요. 비과세 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몇 년 보유하고요?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가로 안에 비거주자가, 여기서 비거주자는 그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세에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라고 하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 이건 진짜 사는 거예요.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그때 거주의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되고 3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몇 년만 보유하면 돼? 2년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1세대 양도세를. 자, 거주기한 요건은 원칙 요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니은번이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에 조정적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요. 가로 안에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는 몇 년?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몇 년이요?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만 자, 몇 년 거주해야 한다고요?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2년만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예요. 근데 조정상 지역 내만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 321페이지 조정상 지역이 거기나 표에 나와 있지만 요거는 수시로 바뀝니다. 요번에 뭐 뉴스 보니까 또 조정상 지역 새롭게 추가하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 요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하여튼 조정상 지역을 연락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원 강교나 안양 동안구가 조정상 지역인지를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서울, 그냥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 인근 지역들, 그 다음에 세종시 뭐 이런 데들이 조정상 지역이다, 이런 정도 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요. 기억법 밑줄입니다. 자,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배제됩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양도해야지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게 그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세대가 1주택을 자 2년 보유하고 양도하거나 그랬을 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비거주자의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해외에 있잖아요. 국내 주소나 우리나라의 주소나 183 이상 거소가 없는 자니까 비거주 양도할 때는 그 사람이 양도하는 국내에 있는 1세대 주택은 자산적 가치이 그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보금자는 해외에 있고, 그러니까 비거주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래요. 니은번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아까 배제된다고 그랬고 고가주택. 디귿번 미등기 양도재산의 경우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싹 팔았어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비과세 안 해줍니다. 또 리을번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밑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고요. 허위계약서 작성,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신고했어요. 그럴 때는 1세 1주택이어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제되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요 심화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326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주택이 두 채인데 그 중에 먼저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 있죠? 비과세 특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 또 계시고 그러는데 요거 자세히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까지는 미처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제가 다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1, 2월 달에는 아직 그 비과세 부분은 시행령이 막 자꾸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바뀌고 막 그런 시기여가지고 나중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고 그해 개정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고 완벽하게 정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비과세 부분은 제가 전통적으로 자세한 내용 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4월 달과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이번에 그냥 쭉 넘어가요. 어디로 가시냐면 340페이지로 갑니다. 340페이지요. 340페이지 보시니까 고가주택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 공급원의 의의를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9억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안분을 통해서 9억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와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고가주택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을 갖췄어요. 그럼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주택이 비과세금을 갖추고 있으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9억 초과 부분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어지는 얘기가 이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해요. 이 9억 원까지 비과세 되는 것을 빼고 9억 초과 부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안분 계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전액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9억 원까지는 뭐 한다고요? 비과세 줍니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X입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과세예요? 과세의 원칙 과세입니다. 요거를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과세의 비과세예요. 과세입니다. 다만 과세를 하는데 다만 9억 원까지 부분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9억 원까지 부분을 비과세로 해서 안분해서 계산한다는 것 뿐이지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9억 원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안분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양가로 1번 고가주택의 정의를 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갑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 얘기들.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배울 얘기들입니다. 341페이지 양가로 2번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 뭐냐면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그래서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가주택처럼 안분 계산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올해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합니다. 오늘은 고가주택에 대한 요거만 딱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돼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다만 양도차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배제 과세는 아니고 9억 원까지 부분은 비과세 9억 초과만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안분 계산해서 할 때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이 고가주택처럼 계산한다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예제 문제 바로 위에 팁 표시가 있는데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조그만 글씨 예제 위에 찾으셨습니까?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지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 금액을 계산한다. 밑줄이요. 됐습니다. 자세한 계산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3, 4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습합니다. 우리가. 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42페이지부터는 양도세 면제와 경감이 나오는데 작년 30일의 시험 때는 이 8년 제촌 자격 농지에 관한 몇몇 개념들이 농지에 관한 개념들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346페이지 제6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여러분 별표에 3개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가 어려운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여기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순환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습을 한번 보시면 되고,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고 해서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하여튼 습만, 계산 구조는 습만 보시고요. 디테일한 또 암기나 내용들은 3,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핵심 요약 강의할 때는 바로 첫 주부터 양도소득세를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 4월까지는 공부하는 순서는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맨 마지막에 공부해요. 4월 달에. 자, 그런 다음에 5월 첫 주 되면은 바로 그냥 핵심 요약 과정은 양도소득세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요약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4월 말부터 5월 한 중순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뭐만 하냐면 양도소득세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반복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이제 기본으로 끝나면 어려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용어가 낯설고 아직 개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때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 그때 거의 한 달 이상을 양도세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양도세가 이제 틀이 잡혀요. 그래서 기본서로 보고 요약집으로 또 압축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틀이 잡힙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5월 달이 돼야지 양도세는 이제 얼추 이제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력이라든가 그 계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나중에 하게 됩니다. 346페이지 펴놓으시고 여러분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계산 과정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적지 마시고 여기 교재다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듣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눈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파는 양도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스트레칭도 한번 안 하고 그냥 계속 진도만 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그 USB에 어제 그 연락에 또 작업을 해가지고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있죠. 그 한 2시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 USB에 담았어야 되는데 안 담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틀못이에요. 아니, 아까 거기 없는 거 보니까 컴퓨터가 그거만 인식 못했을 리는 없고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진짜 허망합니다. 연락에 작업해가지고 이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좀 약간 페이스가 꼬이네요 오늘 또. 자, 그래서 마지막 강의고 중요한데 양도세.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제일 중요한 내용을 쭉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끊는 것보다 오히려 양도세 전체 내용을 쭉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자, 양도 차익을 구하는데 스트레칭 한번 한다고 그랬죠. 요새 이렇다니까요. 요새 제가 요새 심신이 아직까지도 이게 정신이 없어요. 자,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네,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아이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액에서 이번에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데, 이 필요경비에는요, 그 자산을 예전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요,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요,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을.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드디어 이제 과세표준 결정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뭘 구합니까? 산출세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이렇게 계산해요. 이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고 그 이하 과정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계산하는데, 이 계산 과정을 처음에는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계산 구조를 묻는, 과정을 묻는 직접적인 서술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고 계산 문제 대비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무조건 처음에는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제가 항상 기초과정에 물어보는 건데 여기를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해야 되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다. OX예요.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거예요. 양도소득 금액 구할 때 맨 마지막 공제되는 거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시험에 나왔던 것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보세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차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차장이 중요한데 양도차익 계산 시험에 한두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양도차익 계산, 그 다음에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 이게 독립한 문제로 최근에 지금 뜸합니다. 그렇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차장이 중요한데 양도차익 계산, 장특공제,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제가 어떤 단어가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연상되냐고 제가 20대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 20대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회사 그 부장 아래 차장이요. 예,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떠오른답니다. 근데 이렇게 20대들한테 제가 묻고 있을 때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도 꼭 옆에서 끼어들으셔가지고 버스야 버스야 그러면서 버스 차장이 떠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차장이란 말을 언급했을 때 버스 차장이 떠오르신 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나는 연식이 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버스 차장 떠올랐나? 아이고 진짜 연식이 그렇게 돼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버스 차장이 떠올랐다면 연식 좀 되신 분이고 옛날에 나는 출퇴근길에 버스 차장하고 뭔가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썸을 탄 적도 있다 이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 연식이 되신 분이고 뭐 이렇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거 여러분 보세요. 차장인데 여기서 차장은 버스 차장입니다.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지방 집에서 동생 학비 모자른다고 돈 좀 붙여달라고 연락 왔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해야 돼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같이 시작. 가필 차장 소기과입니다. 이걸 외우시고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문제 풀거나 이렇게 할 때 되면 이거로 이제 촉촉해가지고 가필 차장 뭐 소기 맞죠? 막 하면서 요거로 해가지고 머리 글자만 딱 따놓고 계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외우셔야지 저랑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배운 다음에는 이제 계산 과정을 다 배운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가필 차장 소기과를 떠올리면서 복습을 쭉 혼자 스스로 리마인드를 쭉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 있나 딱 보고 없다 그러면 가필 차장 소 하면서 가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가시면서 양도 가야겠어. 필요금비를 빼서 차 양도차액 구하고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적용은요 원칙적으로 이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 이번에 파는 실지 옛날에 취득했던 가격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요 극히 예외적으로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렇게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고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자들이 붙인 제목이고요,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뭐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기준시가는 되게 시세 반영률이 낮으니까 낮아. 기준시가는 실지 이번에 파는 가격은 높아. 그러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작은 거로 하고 취득가액은 높은 거로 하고, 아이고 멋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요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은요,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가 도입돼 가지고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에 의해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나란히 같은 아파트요,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101호 거래, 예를 들어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거래 신고를 해봤는데 101호는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103호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자,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죠? 같은 지역, 같은 동, 같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인정할 수 없으니까, 아이고, 계약서 갖고 와봐라. 저 여기 동네 시세가 있는데 반값 아파트? 이거 계약서 갖고 와보라니까, 그냥 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등 계약서를 땀만 뻘뻘이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5천만 원을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추계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냐면요, 먼저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매매 사례가액. 이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교재에 다 있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요,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액을 참작합니다.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에 거래했고 102호 1억 200에 거래했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고요. 이걸 적용할 수 없을 때는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또 이런 거예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이라고 해서, 자, 요번에 용어가 좀 명확하게 바뀌었는데 올해 환산 취득가액 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요. 이거는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이게 순차로 적용합니다. 추계는 매매 사례가액 없을 때 감정가액, 없을 때 환산 취득가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순차로 차례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떤 거냐? 자, 이런 거예요. 얘는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 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제재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실거래가 신고하면 이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입력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돼서 실거래가 전산 입력 딱 됩니다.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
1990년대 제가 부동산을 샀어요. 저한테 그 당시에 부동산을 판 사람은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그 사람은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 신고도 그 당시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한 가액은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확인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환산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요, 이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지 파는 가격이 3억이에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에요. 옛날에 취득 당시 기준가 1억이에요. 그러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1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가 실제 양도한 가액이 3억에서 환산 취득가액 1억 5천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 기회적으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추계는 매, 감, 환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하여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거 순차로 적용합니다. 이거 순서는 바꿀 수 없어요. 자기가 바꿀 수 없고 순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순차로 적용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데요.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는데 시험에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을 여기 봅니다. 콕 집어서요. 추계, 결정, 경정하는 추계, 결정, 경정의 적용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이거는 제가 지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시험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매, 감, 기 순서로 추결정 경정합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차이점 보이시죠?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도 이거 보세요. 취득가액, 아까 환산 취득가액은 어느 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 어떻게 나왔냐? 이거 순서 바뀌면 틀리는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양도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X요. X입니다. 뒤바꿨습니다. 제가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나왔던 것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28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환산가액 빠졌잖아요. 매감기로 해서 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가를 순서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감, 환기,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고요. 또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요 순서 뒤바꿨죠? 이렇게 수 나오고. 그래서 요거 상식처럼 알아둡니다. 다시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에 수용한다? 매, 감, 기 순서고요. 콕 집어서 왜 소리 안 내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제6절 양도세 계산 구조 별표 3개 하셨죠? 거기 계산 구조에 제가 하이라이트 파란색으로 머리 글자 이미 따놨죠? 어떻게 돼 있어요? 계산 구조를 보니까 위에 그 맨 위에 계산식을 보세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제가 이미 머리 글자를 따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346페이지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공부 다 한 다음에 읽어보시는 거고요. 347페이지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죠? 갑필차고요. 양가로 1번 양도차익의 산정, 동그라미 1번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밑줄이요.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요. 양도가액 실거래가액 그 아랫줄 끝에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밑줄 가로 생략하고 그 아랫줄 에 따르고 찾으셨습니까? 가로는 생략하고 밑줄을 그으세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뭐 별거 아니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 왕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몇줄이요? 이게 원칙입니다. 실거래가액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유득한 가액 적용해서. 근데 동그라미 2번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요. 추계사유 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죠? 쭉 밑줄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서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때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밑줄이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매감한기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는 것 쫙 밑줄이고요. 추계결정 경정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348페이지 니은번 추계 적용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차례로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요. 적용하여 선정가액이 한다. 자, 그래서 다만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당연히 그렇겠죠. 서로 특수관계자 간에 짜고 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표 별표시고 상식처럼 기억해야죠. 표에 별표시고 양도가액 불분명하다. 자, 어떻게 양도가액은 추계 일정 경정하느냐? 매, 감, 기. 머리 글자 하이라이트 제가 표시해 놨고요.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그래서 그 예제 문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그 적용 순서 매감한기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 문제를 보세요. 고자 갑이 특수관계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있어 취득 당시요. 이거 양도 당시 실거래가에 불분명하다고 하는지 취득 당시 실거래가에 불분명하다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당해자산의 그러니까 취득 당시 당해자산의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 감, 환, 기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핵심 348페이지 추계 결정의 가액 봅니다. 1번 매매 사례가액이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양도일 또는 추기일 전후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예요. 전후로 3개월 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합니다. 자, 이거 없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액, 양도가액 또는 취득일 전후 역시 몇 개월이요? 3개월, 전후로 3개월. 그러니까 토탈 6개월이네요. 그 전후로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환산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인데
자, 어떻게 구하는지 바탕색 박스에 식이 나와 있죠? 요것도 이제 나중에 결국은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 알고 있는지 묻는 계산 사례 문제가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뭐요?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제가 사례 딱 요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자, 여기다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 곱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아셨죠? 이거 식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꽃표시 맨 마지막 348페이지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짝입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었고요. 기준시가는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말하고요. 자, 349페이지 참고에 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요게 29회 시험 때 요게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 해 신설된 규정이었는데, 자, 29회 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표시해놓고 잘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1번에 보니까요, 이거 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이게 뭔지 취지부터 좀 알고 가실래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는데도 있죠. 계약서가 있는데도 일부러 계약서가 있는데도 일부러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일부러 사람들이 계약서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그러냐면, 만약에 보세요, 실지 취득한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싸게 샀어요. 취득한 지도 오래됐어요. 가격이 그동안 지금 엄청 많이 뛰어서 실지 양도가액은 커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럼 굉장히 지금 양도차익이 커요. 그런데 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세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숫자가 커요.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니까 기준시가는 작아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큰 수가 남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취득 가격이 커지게 돼 있어요. 숫자가. 환산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한 가격보다 커져요. 숫자가. 자, 그러니까 양도차익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얼만큼 이득 봤어요? 이만큼 이득 봤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있는데도 일부러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환산 취득가액으로 일부러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인정될 수 없는 게 뭐가 없었어야 돼? 그 전에 매매사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유사 매매사례액이 아파트 같은 것들은 6개월 내, 여러분하고 비슷한 아파트 단지의 그 아파트들이 6개월 내 한 건도 거래되지 않을 확률은 낮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떤 간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양도일 또는 주기일서는 6개월 내에 한 건도 거래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상가 건물 같은 것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그 신축한 건물 같은 것은 유사 매매사례 똑같은 상가 건물,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로 딱 돼 있는 그런 상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취득 가격을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게 돼. 그러면 취득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세금을 줄여.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규정입니다. 다시 보세요. 거기 교재 349페이지. 환산 취득 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1번 거주자가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가, 올해 개정된 게 뭐냐면요, 증축이 추가가 됐어요, 올해. 그래서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중축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계산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더 계속 미줍니다.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에 또는 증축한 경우는 증축한 부분에 한해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가산세 5%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 5%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 요건데, 시험에서는 산출세액으로 바꿨어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엑셀은 되잖아요.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에 증축한 경우는 증축한 부분에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자, 2번 위 1의 양도소득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페널티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 내용은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파는 것뿐만 아니라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팔 때도 이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어떻게 일정되느냐, 국세과세 기준시가 어떻게 일정되는지 작년 30회 시험에서는 이 기준시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나왔어요. 아 진짜 이런 건 요즘 내면 안 되는데 출제자가 최근 트렌드도 모르고 말이야. 이거 지금 실거래가 과세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과세에 관한 결정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물어보면 안 되는데, 예전에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 옛날에는 양도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정해서 원칙 계산했던 그 시절에는 이 부분이 시험에 틈틈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나왔어요. 어떤 간에 다음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350페이지 양가로 3번 4번부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양도차익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취득 당시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고,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어떤 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원칙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거, 이거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내 타임으로 길게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